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고장이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친절한 운전사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여러분의 차와 자신의 차를 연결하는 점퍼 케이블을 꺼냅니다. 몇 번 불꽃이 튀더니 자동차가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에서의 생명체가 시작된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수십억 년 전 지구의 생명체가 이런 식으로 점프 시동 걸렸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 모든 건 하늘의 구름에서 시작되었죠. 우리 모두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본 적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밖에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뒹굴거리고 싶어졌죠. 여전히 번개와 천둥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요. 더 할 것도 없어서 번개가 대체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했듯이 구름과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날 때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뇌우 구름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래 차가운 공기에는 얼음 결정이 들어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이 물방울과 결정체는 춤을 추면서 이리저리 움직여요. 그 충돌과 연마로 구름에서 전하가 발생해요. 리모컨 배터리를 갈아본 적이 있다면 배터리 양쪽 끝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플러스에는 양전하가 있고 마이너스에는 음전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터리처럼 구름에도 자신만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어요. 양전하는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음전하는 여러분도 맞췄죠?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던 전하가 충분한 전력을 생성하면 구름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가 공기를 통과하면서 전봇대나 나무같이 양전하를 띤 물체를 찾아요. 그리고 양전하를 발견하면 에너지는 방출되고 번개가 치죠. 이 번쩍이는 번개들은 땅에 있는 아무 것에나 부딪힐 수 있고 구름에서 구름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둥은 뜨겁고 빠르게 팽창하는 공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래서 수십억 년 전 지구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뇌우는 훨씬 더 잦았고 생명체는 여전히 베타 단계에 있었죠. 이 번개는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광물 중 하나인 인을 생산함으로써 생명체의 시동을 건 열쇠일 수 있어요. 그게 인이에요. DNA, RNA 그리고 세포막은 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성장과 이동성에서부터 생식까지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 필수적이죠.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DNA에 있어요. DNA는 단백질이 붙어있는 회오리 같은 거죠. 그렇다면 번개와 인이 무슨 상관인 거죠?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인이 하늘에 번쩍거리나요? 아니요. 번개가 땅에 내려칠 때 섬전암이라고 불리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번개에 의한 열로 융합된 유리 광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생겨나면 번개가 땅에 부딪힐 때 이것들은 번개 모양을 갖춰요. 몇몇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섬전암이 물에 용해될 때 인을 방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인은 생명 형성에 도움을 주는 생체 분자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땐 화산은 꽤나 자주 분출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온천이 있으니 번개가 근처에 내려쳐서 뜨거운 물 공급원 옆에 섬전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과학자들은 지구 초창기에 10억에서 50억 번의 번개가 칠 수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10억 년 이내에 100톤의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영이 엄청 많죠. 그 모든 섬광과 터지는 불빛으로 인은 물에 용해되었을 때 생명을 시작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물론 인뿐만 아니라 완벽한 배합표를 완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화학물질과 미네랄이 혼합되어야 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은 저 멀리 우주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작고 푸른 행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광활한 우주를 날아다니는 운석들이 있어요. 지구에서의 생명은 약 40억 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 운석들은 초기 형태에선 지구에 충돌하면서 사방을 날아다니느라 바빴어요. 과학자들은 이 운석들이 생명체를 싹 틔우는 데 필수적인 화학물질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요. 그 중요한 성분 중 어떤 건 당과 아미노산을 포함한 탄소 기반 화합물들이었어요. 그리고 분자 수준에서 결합해서 과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젖었다가 건조되는 사이클이 필요했죠. 그래서 일단 생명체가 지구에 주입되고 나서 약 37억 년 전에 최초의 유기체를 보게 되죠. 지금에 비해 산소가 많이 떠 있거나 물속에 많이 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이 미세한 유기체 또는 미생물은 생물에 의해 생성된 특정 탄소 분자의 흔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로 모든 걸 살아있게 하는 산소 없이는 생겨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 24억 년 전 이 미생물들은 변화하기 시작해서 지구 최초의 광합체가 되었어요.
이것들은 물과 태양빛을 이용해서 그 과정에서 산소를 방출하면서 점심과 저녁을 만들었어요. 이런 많은 새로운 유기체로 산소의 필요성의 증가로 미생물의 환경이 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생명의 흥겨운 길에 기준점이 되기 시작했죠. 산소를 좋아하는 것들을 위한 새로운 파티가 열렸네요. 포유류와 다른 유기체들은 다양한 세포 유형을 갖고 있어요. 뼈세포, 피부세포, 근육세포, 뭐든지요. 이 미생물들은 단세포 유기체였어요. 그래서 산소가 증가하면서 이 미생물들 중 많은 수가 다른 미생물과 함께 살기 시작했죠. 제 말은 같은 공유 아파트에서 룸메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미생물과 합쳐져서 다세포 생물이 되었어요. 꽤 똑똑하죠. 몇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로 존재했던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약 8억 년 전만 해도 바다와 해양의 산소 농도는 여전히 오늘날만큼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구의 가장 초기 생물들 중 하나는 해면이었어요. 과학자들은 해면이 처음 출현했을 때 바위 샘플에 대한 DNA를 연구함에 따라 이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또 해면이 박테리아를 먹고 이것들을 분해 단계에서 없애면서 산소 수치 상승을 가속화했다고 주장해요. 그 후 약 5억 8천만 년 전 더 많은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산소 농도는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많은 다양한 이상하게 생긴 생물들이 해저에 서식했죠. 심지어 가장 오래된 종류의 해파리도 그때 있었어요. 다른 행성에서 온 작은 외계인들 같았죠. 전 제 음료수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 싫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약 4천만 년 후에 이 이상하게 생긴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과학자들은 해저에서 굴을 파고 살 수 있는 지렁이 같은 생물들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죠. 이게 아마도 생존을 위한 진화의 첫 신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후 약 5억 3천만 년 전 진화가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죠. 밖에는 새롭고 본 적이 없는 신체 부위를 가진 새로운 생명체들이 많았어요. 껍질, 그리고 가시, 그리고 다른 신체 부분들은 이 몇몇 새로운 동물들이 더 오래 살고 해저에서 굴을 파낼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백만 년 후 최초의 진짜 원시 척추뼈가 뱀장어처럼 생긴 것에 나타났어요. 이건 첫 척추를 가진 생명체였죠. 그 후 100만 년 동안 이 많은 동물들 중 많은 수가 골격과 연골을 기반으로 한 몸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열 후에 양서류들이 나타났고 4발 달린 동물들이 지구 표면을 걷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대량 멸종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네요. 그럼에도 생명은 계속 진화했죠. 그리고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풍경이 변하고 있었어요. 많은 자연재해가 빙하기와 함께 일어났고 땅과 바다를 얼려버렸어요. 그 전반적인 혼란에 더해서 많은 화산 폭발과 지진이 지구의 모습과 풍경을 계속적으로 바꿨죠. 최초의 영장류는 약 400만 년 전에 출현했고 그 이후로 쭉 결국 인간이 등장할 때까지 유인원과 원숭이는 자신들만의 범주로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론들을 이해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비슷한 조건의 다른 행성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린 실제로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의 탄생을 목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수십억 년이 걸리겠지만 정말 장관일 거라고 생각해요.